안녕하십니까. 저는 생태계 구성원으로서의 미생물에 대해서 강의할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 신만균 교수입니다. 여기 화면, 여기 타이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미생물이 대부분의 생태계에 있으면서 이런 생물 간에 서로가 계통 진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뭔지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은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그런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분류학자들이 자연분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미생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생물들의 각각에 대해서 그것들의 계통과 유연관계, 거기에 관해서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 결과들이 여기 그림에 있는 것 같이 몇 개의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정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작고 그래서 현미경으로만 관찰될 수 있는 그런 생물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정의가 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로 볼 수 있는 마이크로한 오르가니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초기에는 이 과학자들이 대부분 미생물을 연구하기 전에 생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것들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한 이 미생물들은 대부분이 이제 크기가 적고 현미경으로 관찰될 수 있는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세포의 수를 보면 단세포 생물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가 완전한 신체를 이루는 그런 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단세포 생물에도 그 핵의 세포 내에 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원핵생물, 진핵생물이라고 하는데 단세포 생물은 원핵생물인 단세포 생물도 있고 진핵생물이면서 단세포 생물도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들 여기에 보여주는데 이 휘테이크라고 하는 분이 생물 전체를 한 5개의 큰 생물 그룹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것 같이 백테리아 아키아라고 하는 이 부분과 나머지 이 두 가지는 원핵 생물이거든요. 핵이 없는 그런 생물이고 그 다음에 진핵 생물을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핵의 유무에 따라서 원핵 생물, 진핵 생물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고 세포의 수가 단세포냐는 여기에 백테리아 아키아라고 해놓은 우리말로는 세균, 고세균이라고 하는 것과 프로티스타,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단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백테리아 아키아는 원핵생물이고 프로티스타는 진핵생물이죠. 그렇지만 모두 단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들이에요. 이렇게 백테리아, 아키아, 프로티스타 이렇게 단세포 생물들이 미생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미생물학자들이 대부분 취급하는 것을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 같이 균류라고 하는 펀자이도 다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거 아마 하나하나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것이 미생물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원생생물, 균류 이런 정도를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의 분류는 아까 조금 전에 5개, 6개의 큰 생물 전체를 그렇게 구분해서 그 중에 원핵생물 전체, 그 다음에 진핵생물 중에 프로티스타, 펀자이 이거를 미생물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생물 전체에서 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만 대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러스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생물을 분류를 한 거는 세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 어떤지, 또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5개 내지 6개의 그룹으로 구분을 했지만 서로 예를 들면 백테리아하고 사람하고 그것들을 세포를 혹은 전체 형태를 구분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룹 내에서는 구분이 되지만 그룹 간에 그걸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우즈라고 하는 분이 1977년서부터 생물 전체를 하나의 그 분자 혹은 유전자 차원에서 생물 전체를 분류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1990년에 이 세계의 큰 도메인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구분을 했었어요. 여기서 본다고 치면 원핵 생물인 백테리아 아키아가 2개의 그룹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진핵 생물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세 개의 도메인으로 구분한 것이죠. 이거는 특별히 유전자 중에 라이보솜을 만드는 유전자, 그 유전자의 특성이 어떤 거냐면 모든 생물들, 여기서 비교하고자 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자는 진화적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훨씬 오래된 생물의 역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생물 전체를 이렇게 그룹핑을 해봤더니 3개의 도메인으로 구분이 된 거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첫 번째 도메인하고 두 번째 도메인, 이 두 번째 도메인이 아키아라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이거를 하나의 킹덤으로 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킹덤이라고 봤던 작은 미생물들이 굉장히 이질적인 다른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걸 밝힌 거죠. 그리고 또한 진핵생물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본 것은 진핵생물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차이 정도가 원핵 생물에서 보는 차이 정도보다는 훨씬 적다고 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바이러스를 보죠. 바이러스는 세포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이거를 생물이다, 생물이 아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결국 생물학자들이 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생물로 취급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보죠. 이건 이제 일반 현미경, 광학 현미경으로는 보이지는 않고요. 보통 세균 크기의 한 100분의 1 정도 크기로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 자체가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입자가 생물 내, 숙주 내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이 숙주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질 대사 메커니즘이나 유전 메커니즘을 이용해 가지고 유전과 증식 적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바이러스의 입자를 보면 그걸 우리가 비리온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유전 물질, 다시 얘기하면 RNA나 DNA, 그 다음에 단백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으로 이제 나와 있으면 이게 숙주의 막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로 같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바이러스 중에 요즘 세간에 일반인들도 다 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맨 바깥에 이렇게 돌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실제로는 지질막 혹은 숙주들로부터 이제 갖고 온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바이러스는 생태계 내에서 영양염을 순환한다 할지, 다른 생물의 수나 다양성을 조절한다 할지, 또 생물의 진화를 유발한다 할지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 우리는 단지 이 바이러스가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는 독성 물질 혹은 독소 이런 뜻이랍니다. 이어서 백테리아를 보죠. 백테리아는 우리말로 이제 일반적으로 세균이라고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본 것 같이 이 세균, 이전에 세균이라고 했던 것들도 크게 두 가지 그룹, 진정세균, 유백테리아하고 아키아 이렇게 이제 큰 도메인 차원 정도 수준에서 다른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사진에서 본 건 아주 잘 알려진 대장균의 사진입니다. 이 크기는 약 한 2마이크론 정도 크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모든 세균, 다시 얘기하면 유백테리아나 아키아는 다 단세포로 되어 있어요. 단세포로서 완전한 신체의 기능하는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우리가 다세포죠. 사람은 세포가 한 30조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세균들, 백테리아들은 한 40조, 37조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전에는 사람 세포의 약 한 100배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사람의 세포보다 조금 더 많은 한 37조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아무튼 세균들은 아까 이 대장균과 같이 크기가 한 마이크론 정도 단위예요.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크기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크기인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크기가 한 1마이크론 정도라고 치면 1mm의 한 1000분의 1을 우리가 마이크론 혹은 마이크로미터라고 불러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균들은 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핵생물 혹은 전핵생물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또한 세균들은 여기서는 진정세균은 펩타이드 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세포 막 바깥에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고세균은 그러한 펩타이드 글라이칸으로 되어 있는 세포벽이 없어요. 이 세균들은 다양한 영양 방식을 취하는데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영양분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걸 독립영양한다고 했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생산해낸다, 광합성을 한다, 혹은 화학합성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스스로가 주변의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영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방식을 취하고 또한 뒤에서 보게 될 종속영양생물들과 이제 대비되는 그런 말이죠. 자, 이런 세균들은 기생성도 있고, 기생성이라는 것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생물들과 공생하는, 예를 들면 뿌리혹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세균들은 이제 토양에서 부식토를 생성한달지, 혹은 지구 전체의 어떤 노폐물을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청소를 한달지, 또는 영양염 중에 특히 질소를 순환시킨달지, 이런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일반인들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질병을 유발하는 것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세균들이 그렇지 않은 세균들이 더 많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조류인데요. 조류는 여기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규조류, 녹조류, 그 다음에 뭐 홍조류, 갈조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조류들을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아까 앞에서 미생물들은 단세포로 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에 있는 조류들은 단세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세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해조류,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역이라든지 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세포로 되어 있지만 또 조류, 미생물에 취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단세포로 되어 있는 조류나 다세포로 되어 있는 조류나 이 계통을 따져보면 같은 데서 기원해서 이렇게 진화한 그런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세포로 되어 있는 그러한 조류들도 다 미생물들로 취급을 하죠. 이 조류들은 우리가 앞에서 본
세균들과는 또 달리 다른 그러한 세포벽을 의 구성 물질들이 다른 그런 물질들로 되어 있어요. 이 조류들은 실제로 가장 큰 우리 지구의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이제 영양 물질들을 생산해낸다고 해서 광합성하는 독립 영양 생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조류들은 대부분의 수계, 해양이나 담수 이런 데 서식하지만 또 토양이라든지 뭐 북극의 빙하라든지 이런 데도 서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미생물들은 원생 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인데요. 이것들도 단세포로 되어 있고 또 진핵 생물이에요. 동물적인 성질로 세포벽이 없어요. 앞에서 봤던 세균이나 조류와 달리 세포벽이 없는 거죠. 이 원생 동물들은 영양 방식이 종속 영양을 한다. 종속 영양을 한다는 것은 자기 독립적으로 빛이나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영양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다른 그런 그 만들어낸 생물들한테 의존해 가지고 종속적으로 영양을 취한다고 해서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불러요. 이런 원생 동물들도 다양한 수계에 자유 생활을 하거나 또는 일부는 기생이나 공생 생활을 하죠. 여기에 유공충이나 혹은 기아르디아, 또 아메바, 유각 아메바, 여기 또 무각 아메바, 여기 선모충류 이런 것들을 원생 동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미생물로 취급하는 생물군은 균류인데요. 균류. 이 균류는 대부분이 다세포로 되어 있어요. 또 일부는 단세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진핵 생물이고 또 세포벽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세포벽을 가진 다른 미생물들하고는 달리 키틴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균류라고 하는 이 균이라고 하는 균사라는 것을 아주 길다란 그런 균사를 가지고 있고 그 균사들이 모여서 균사체를 이루는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 버섯 종류 이런 것들은 이 균사는 어디에 있냐면 이 실제로 이제 요 밑에 뿌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균사들이 주로 많이 돼 있고 요 위에는 포자들이 많이 이제 뒷면에는 포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이 균류들은 먹이를 취하는 방식이 종속 영양이지만 다른 종속 영양 생물들하고는 달리 외부 환경으로부터 물질들을 분해해 가지고 흡수하는 방식을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기 물질들을 분해한다고 해서 분해자라는 그런 말을 써요. 그 육상이나 수계에서 많은 그 균류들이 자유생활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도 있고 또 공생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류라고 하는 거 있죠. 지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앞에서 봤던 조류와 이 균류가 공생하는 그런 폼을 우리가 지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균류에도 여러 가지 또 이제 내부에 보면 여러 가지 균류들이 있는데 병골 균류, 접합균, 그다음에 주로 뿌리에 많이 사는 내생근균, 잔항균, 담자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버섯은 여기 담자균에 해당이 되죠. 이 균류도 인간의 생활에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되는데 식량으로 혹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항생제를 이렇게 분비를 하죠. 또 많은 유기물들을 분해를 해가지고 지구가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까지 미생물들을 크게 이제 바이러스, 그다음에 세균류, 그다음에 조류, 그다음에 원생동물류, 균류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미생물들이 생태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살펴보겠어요.
자, 생태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이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물리학에서 시스템 이론이 발달했는데 그 시스템 이론을 이 우리 생물의 살고 있는 서식처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의 시스템이 경계가 있고 주변에 있는데 그 시스템 안에는 물질과 에너지 이러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한 물질과 구성 에너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변으로부터 물질과 에너지가 자유롭게 들락날락 그릴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완전히 그 시스템과 주변이 이 경계를 통해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지 그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시스템으로 나누는데 생태계는 그 중에서 이 오픈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 여기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태계는 이 구성 요소가 생물적인 부분 그리고 비생물적인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 이 생물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생태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생태계는 이 생물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생물 아닌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랙션을 한 그 결과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 우선 가장 크게 에너지가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앞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여러 가지 소비자, 그 다음에 또 분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너지는 양방향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물질은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은 이것들은 계속 이제 순환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기 살펴보면 우선 1차 생산자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조류라든지 광합성하는 백테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을 해내는데 간단한 무기물,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물 이것과 빛을 가지고 유기물인 포도당 그리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한쪽으로만 되냐면 이 생태계 내에서는 이 생산이 되는가 하면 소비자들은 이 반대로 탄수화물과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렇게 분해를 시켜요. 그러면서 여기 탄수화물에 있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물질은 이제 양쪽 방향으로 이제 순환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 생태계에서는 우리 자연 생태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로부터 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태양 에너지 아닌 것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런 생물들을 우리가 생산자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광합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합성을 해서 이 생태계가 실제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태계는 이 각각의 구성원, 아까 말씀드린 생물적인 구성원들로 되어 있는데 이 생물적인 구성원들이 역할도 있고 그것들이 다 먹이사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먹이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또 분해를 통해서 결국 분해자가 그 에너지로 만든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이 생산자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생태계 내에서는 이 먹이사슬들이 굉장히 이렇게 일률적으로, 일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먹이사슬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먹이망이라고 하는 것들로 되어 있고 또 이 에너지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고차 소비자로 그 다음에 또 분해자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러한
에너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먹이사슬을 따라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 전달되는 것이 한 10% 정도밖에 전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되면 이 남아있는 에너지가 한 1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이것들을 그려보면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생태계 내는 생물적인 부분이 우리가 독립영양하는 생산자, 그 다음에 종속영양하는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를 하는 분해자,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이 먹이사슬이 이 생물의 종류는 어떤 그 생태계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열대에 있는 생태계, 혹은 극지에 있는 생태계, 그 다음에 육상 생태계, 하구 생태계, 그게 따라서 그 안에 어떤 생물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달라지는 거죠. 미생물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아무튼 이 생물들, 그 안에 있는 생물들과 또 비생물들,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이용해가지고 생산도 하고 그것들이 소비가 되면서 에너지가 전달되고 거기에 쓰였던 물질들은 간단한 무기물에서부터 좀 더 복잡한 거대한 유기물로 됐다가 이것들이 다시 분해가 되면서 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자, 다시 이런 미생물들을 우리가 세 가지 생태계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런 측면에서 미생물들을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것 같이 이거는 이제 세균 중에 퍼플 백테리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수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 그 다음에 조류들이 생산을 해요. 육상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육상 식물에 의해서 생산이 일어나지만 수계에서는 거의 조류나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지구 전체로 보면 생산되는 양이 이 조류나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양이 실제로 육상에서 고등어 식물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다고 그렇게 알려져요. 그거는 실제로 수계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계가 해양인데 해양은 지구 전체 표면에 약 70% 이상이 해양으로 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면적에서 생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되는 그 양들을 다 합치면 엄청난 그런 양이 되는 것이죠. 광합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지만 예를 들면 화합성, 예를 들면 심해에 아주 그 뜨거운 물이 나오는 열수 같은데 거기에 이제 황이 동시에 분출이 되는데 그 황을 이용한 미생물들이 화학합성으로 이제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화학합성인데 실제로 그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다시 이런 독립영양하는, 다시 하면 생산해내는 미생물들을 보면 조류, 세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말고 이제 또 식물 플랑크톤, 실제로는 조류나 세균들이 대부분이지만 이게 플랑크톤이란 말이 나오는데 플랑크톤이란 말은 물에서 특히 이제 수계에서 수계의 표면에서 아주 부유하는 그런 생물들을 플랑크톤이라고 하는데 수표면에 예를 들면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물고기는 플랑크톤이라고 하지 않죠.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말은 수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 수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거슬러 가지고 생물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 수 없는 생물들을 플랑크톤이라고 불러요. 물고기들은 그 수류를 거슬러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플랑크톤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런 생물들을 넥톤 혹은 유형 생물이라고 불러요. 대체로 우리가 플랑크톤 하면 크기가 작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생물의 종류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도 플랑크톤이 있고 백테리아도 플랑크톤이 있을 수 있고 또 프로토조아도 플랑크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류도 경우에 따라서는 플랑크톤이 될 수 있어요. 어류 플랑크톤이라고 하는데
어류는 언제 플랑크톤이 되냐면 생활사 중에 수정란에서 갓 깨어나가지고 어린 그런 어류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류 플랑크톤, 익티오 플랑크톤이라고 불러요. 또 요즘 그 해양에서 많은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그 해파리 있죠, 해파리. 해파리들은 대부분이 이제 플랑크톤이라고 하는데, 해파리는 크기가 엄청나게 큰 것들도 있죠. 그래서 크기와는 플랑크톤이란 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미생물들이 생산자로서는 먹이사슬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먹이사슬 혹은 먹이 피라미드를 따라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한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가 전달이 되고, 대부분은 우리가 쓸 수 없는 useless 에너지로 이제 열로 이렇게 주변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지구 전체 해양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광합성하는 것들을 클로로필 A의 밀도를 이렇게 인공위성으로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표시한 그런 사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태의 구성 요소로 이제 소비자라고 얘기했죠. 소비자로서의 미생물은 어떤 것이냐 보면 여기서 봤던 프로토조아라든지 펀자이도, 균류도 일부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균류는 오히려 소비자라고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분해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선모충류라고 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조류들을 먹이로 취하는 그런 생물들을 볼 수 있고, 이것들이 이제 생태계 내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마이크로비얼 루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는 생태계 내에서 중간 정도 혹은 마지막 단계로서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고차 소비자 이렇게 주로 이제 포식하는 그런 생물들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해자로서 이 미생물들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분해자는 뭐 세균이나 곰팡이를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복숭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분해가 되는지 시간차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점점 이렇게 분해가 이제 쭈그러들면서 부피가 줄어들면서 분해가 되는 것이에요. 맨 위에 여기에 보면 죽은 돼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분해자들이 분해하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아까 앞에서 분해자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균류 혹은 곰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균류에서 균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균사들을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에요. 식물 중에 이제 큰 교목이 죽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 목질부가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분해자들이 여기에 이 생물체를 분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생물들을 소비를 하면서 먹으면서 분해를 하면서 이러한 미생물들이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구 내에서는 굉장히 유기물이 많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된 유기물이 존재하는데, 이 제한된 유기물은 다 거의가 대부분이 생물들이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생물들이 만드는 그런 생물들이 만약에 또 생태계 내의 소비자나 분해자가 그러한 유기물들을 먹거나 분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유기물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쓰레기들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가 전부 그러한 쓰레기들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될 텐데, 이 생물들이 그것들을 소비를 하고 분해를 함으로써 지구가 깨끗해지는 원래 이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미생물들을 포함한 생물들이 에너지와 영양물질들이 자연에서 이제 순환 유지할 수 있도록 분해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이 유기물들, 결국 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단순한 무기 분자를 유기물로 만든 것을 이 분해자들이
다시 단순한 무기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재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지구상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미생물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 생태계는 미생물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생물에 초점을 둬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지구상에 많은 미생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로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또한 이 미생물들은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몇 가지 그 분류군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룹들이 굉장히 많은 지구상의 미생물들이 다 이렇게 진화, 계통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미생물들이 어떤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와 진화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은 뭐냐면, 외계에서 미생물들 혹은 유전자들이 이 지구로 와서 하나의 어떤 그 지구에 있는 미생물들로 처음에 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과학자들의 어떤 의견들을 반영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지구상에 어떻게 미생물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아직까지 과학자들도 완전히 해결을 하지 못한 그런 숙제지요. 이제까지 생태계를 구성하는 미생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시중에는 미생물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3권의 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미생물 사냥꾼이란 책과 아름다운 미생물 이야기, 그다음에 미생물군 유전체는 우리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